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꽤 쌀쌀해요. 여러분들 독감 유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추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니까, 뭐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뭐 여러분들 잘 알아서 주의하시겠지만 요즘 특히 점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뭘 사려고 고민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죠. 뭘 사기 위해서. 그죠? 이런 어떤 소비자들이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욕구가 생겨서 물건을 사볼까 하는 생각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뭐 지금 필요하진 않는데 뭐 갑자기 물건 값을 막 세일해서 폭탄 세일을 한다. 그러면 또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 세일이라는 것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만족이나 불만족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품 구매 이전 단계부터 구매 이후의 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 우리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문제 인식 단계예요. 문제 인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뭔가 구매 필요성 그리고 또 구매 동기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필요하다, 뭔가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문제 인식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 인식 단계가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에 뭘 사지라고 이제 어떤 것을 사야 할까 하는 정보 탐색이 들어가죠. 그죠? 뭐 브랜드에 관련된 거 아니면 또 제품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뭘 사기 위해서 요즘은 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만 치면 관련된 지식들이 쫙 튀어나오죠. 그죠?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뭐 블로그에 있는 것 그다음에 카페에 있는 것들도 다 나옵니다. 관련된 것들은 요즘은 너무나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이라는 것도 점점 더 소비자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맘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또 동원이 되죠. 그게 내부 정보, 외부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또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알아볼 거 있나? 이건 뭐 제품 뻔한데
바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탐색하고 나면 대체안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대체안의 평가라는 것은 그래 뭐 알아보니까 A, B, C 정도가 괜찮은 브랜드예요. 그러면 그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그 세 가지 브랜드만 놓고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안의 평가입니다. 얼터네티브 1, 2, 3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 제품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기준으로 볼 거야 라고 하고 그 평가 기준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런 것이 바로 대체안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쫙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태도 형성 과정 또는 태도 모델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다 동원되지는 않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모델이 작용해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모델이 또 적용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죠? 뭐 속성이라는 것을 다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소비자들은 그 속성 중에 내가 중요시하는 한두 가지 많으면 세네 가지 정도의 그런 속성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별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브랜드별로 그 모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을 일일이 다 따지는지 아니면 뭐 하나씩 제외시켜 나가든지 뭐 그런 방식들이 이 태도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모델들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안을 선택해요.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내가 이게 제일 낫구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도 또 매장에 직접 갔을 때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또 좀 상황이 다르죠. 여튼 뭐 그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특정 상표나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구매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이라고 보고요. 구매를 하고 나면 사용을 해보겠죠. 그래서 만족, 불만족이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요. 그럼 불만족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좋으면 만족스러워하는 거고 못하면 불만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게 내부적인 나로 인한 원인이냐 아니면 뭐 제조 회사의 문제냐라는 걸 또 따져보는 거기서 이제 귀인 이론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지 부조화도 발생돼요. 우리가 그 태도에서도 인지 부조화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소비자들이 겪는 인지 부조화를 그 브랜드를 담당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어떻게든 인지 부조화의 발생 상황이라는 것들 여러 경우들을 따져가지고 그 경우에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방어 기준, 방어 기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뭐 광고든 마케팅 캠페인이든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불편감이 초래됐을 때 그것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바로 이런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뭐 우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제 구매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핸드폰을 구매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핸드폰 구매를 하려고 하는 한 여대생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 최근에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갤럭시 Z 플립의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그죠? 요즘은 뭐 1년에도 신제품들이 뭐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브랜드별로. 그리고 LG도 얼마 전에 또 LG 윙이라는 또 새로운 신제품을 선보였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LG는 폴더블 폰을 아예 포기하고 폴더블 폰 대신에 그런 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을 또 선보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식으로 제조사별로 다양한 신제품들이 매년 출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정말 뭘 살까? 뭐 물론 하나만 계속 사온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가격도 뭐 200만 원이 넘는 것서부터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출시된 제품도 있고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뭐 일단 문제인식 단계에서 그 K라는 학생은 구식 모델의 휴대폰에 실증이 났다. 실증 났으니까 이제 뭐 보통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소비자 심리학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핸드폰 구매 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뭐 좀 자주 바꾸는 사람은 뭐 1년에 한 번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꽤 오래 썼나 봐요. 구식 모델의 휴대폰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휴대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 넘어가면 새 휴대폰 구매에 대해서 몇 명의 친구에게 이야기야. 나 이거 이번에 좀 휴대폰 좀 바꿔야 되겠어. 이거 너무 구식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거 이번에 그러면 이거 사봐 뭐 이런 친구들마다 또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대안 평가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매장에 가서도 한번 실제로 제품을 또 봐야 되잖아. 물론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다 알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매장에 가면 근데 실물 휴대폰을 또 보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다 휴대폰 매장을 한번 나가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상표, 그다음에 휴대폰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몇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단계에 가면 마음에 드는 특징을 지닌 한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아마 휴대폰을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들이 다 비슷하게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나는 무조건 이 브랜드만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가 아이폰의 그 아주 그 로얄
그 층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폰만 구매하니까 딴 거는 아예 사진 않아요.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저는 주로 이제 갤럭시 노트라는 그 제품만 쭉 사다가 사용하다가 이제 지난번 작년부터 이제 노트의 별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그냥 S20 모델로 바꿨는데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그 생각은 다를 테니까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망이다라고 하는 건 한번 이제 의사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합리적인 조망, 아주 이성적인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고 수많은 정보를 신중히 접근하고 통합해서 대안의 손익을 평가한 후에 결정한다.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사고 이걸 얼마 주고 샀을 때 정말 그 값어치를 제대로 잘 발휘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자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레퍼토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하나의 관점인데 특정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평가한 후에 요구되는 노력 수준에 적합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제품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그 고민하는 시간도 다르고 노력을 들이는 것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 직장을 다니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는 뭐 아무리 빨라도 그죠? 한 달 이상의 시간은 걸릴 거예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이런 거 살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노력 수준에 적합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구성적 처리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영향을 조망하는 관점으로 저관여 조건에서의 결정이에요. 이거 행동적 영향이라는 건 그냥 바로 그죠? 매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매장에 들어가서 평상시에도 뭘 사고 그러는 그런 습관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매장에 가봤더니 특별 기획 상품으로 프로모션을 한다. 그럴 때 가격 세일도 하고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도 요새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왕이면 어차피 살 건데 더 낮은 가격, 싼 가격에 여러 개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당장 우리가 마켓에 가면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될 제품은 아닌데도 세일한다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사놓으면 쓸 건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싸게 파는데 무조건 사야 돼 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획 구매냐 비계획 구매냐 충동 구매냐 이렇게 그 구매와 관련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행동적 영향 조망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영향 조망은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합 형태다. 또는 전체를 강조한다 라는 얘기는 어떤 결정에 고관여되어 있지만 합리적 접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을 해본 제품이라면 고관여 제품이라 할지라도
뭐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런 접근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 정서적 반응이라는 건 또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접근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주관적 반응을 유발하고 효과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경험적 영향 조망이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한 이런 그 다양한 관점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는 것은 뭐 딱히 무조건 어떤 제품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처음에 마케팅하기 이전에 맨 먼저 고관여냐 저관여냐를 분류해서 구분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출발을 해요.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습관적 구매, 뭐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는 뭐 그런 경우가 저관여 제품이죠. 하지만 저관여 제품 중에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상표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구매할 때마다 그냥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소비자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건데 문제는 소비자마다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그런 소비자를 연구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에도 활용해야 되고 마케팅에도 활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광고 만드는 데도 활용해야 되고요. 이게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죠? 딱히 무조건 무슨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의사결정의 유형들을 보면 뭐 구매 의사의 의사결정의 연속체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결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의 양을 고려하는 거다. 그죠? 노력의 양. 습관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저관여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확대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하면 그건 고관여인 경우에 일어나겠죠. 습관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내가 항상 뭐 자주 이용하는 제품들, 그죠? 생활 필수품, 식음료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실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확대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고관여돼 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저가 제품이냐 고가 제품이냐, 그죠? 그리고 빈번한 구매냐 아니 이딴 구매하는 것이냐, 저소비자 관여냐 고관여냐, 그리고 친숙한 제품 부류와 상표들이냐 좀 덜 친숙한 제품 부류와 상표들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명품 브랜드다라고 하면 많이는 들어봤지만 사실은 사용해 보지 못했던 상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물론 뭐 그런 그 명품만 사서 쓰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관여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그것도 누구나 다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제한적인 습관적 구매 의사결정, 구매에 관한 사고나 탐색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경우고 사고 탐색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확대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일상적 반응 행동, 제한적 문제 해결, 확대적 문제 해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확대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자기 개념이 중심이 되는 동기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셀프 컨셉. 소비자는 기업, 내부 탐색이고 외부 자원은 외부 정보를 탐색하는 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 노력한다는 거죠.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대안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야 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구매. 뭐 자동차나 주택 같은 거, 아파트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정말 몇 개월, 아니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의사결정,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정 규칙을 사용해요. 대안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보 원천, 그리고 고려되는 대안의 수와 다양성을 최소한 감소시켜서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즉 이런 제한적 문제 해결 과정은 내가 고려하는 상표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해온 상표들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표들 중에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그 제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고요. 습관적 의사결정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행하고 자동화되어 있다. 거의 오토매틱. 내가 딱 매장에 가면 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상표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그 맨날 쓰는 거 아니더라도 또 써본 상표 중에 그 다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사면 되죠.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브랜드 충성도에 따른 습관적 의사결정과 타성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타성에 의한 의사결정은 맨날 사던 거, 그죠? 사던 거, 그게 타성에 의한 의사결정이고, 근데 그 사던 거라는 것도 브랜드 충성도가 정말 높아서 난 무조건 그 브랜드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브랜드 충성도라는 거를 또 측정하는 척도가 또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때는 어떤 매장에 가서 A 브랜드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가게 주인이 A 브랜드 떨어졌는데 그거랑 비슷한 B 브랜드 그냥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A만 써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른 매장을 또 가는 경우, 그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그 경우는. 근데 그냥 타성에 의해서 쓰던 거니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번엔 딴 거 한번 쓰지 이렇게 경우 의사결정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 경우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 해결 방식의 특징들에서 이제 제한적 문제 해결과 확대적 문제 해결을 굳이 나눠서 이제 얘기하면 저위험, 저관여, 고위험, 고관여로 구분을 하고요. 당연히 정보 탐색은 적은 탐색과 수동적인 정보 처리, 상점 내에서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고관여 그 확대적 문제 해결은 많은 탐색을 하고 능동적인 정보 처리를 하고 매장에 가기 전부터 이미 다양한 정보 소스들을 다 참고해서 매장에 가게 되겠죠. 그 다음 제한적 문제 해결은 약한 신념을 소유하고 뚜렷한 증거만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안들을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고 비보상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대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강한 신념을 소유하고 많은 증거를 사용합니다. 대안들을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각해요. 그리고 보상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제한적 문제 해결과 확대적 문제 해결의 구분되는 내용이고요. 구매 상황도 제한된 쇼핑 시간이에요. 그냥 자기가 바로 선택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셀프 서비스.
선택은 점포 진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바로 눈에 띄는 거면 그 눈에 띄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대적 문제일 같으면 많은 매장을 오히려 돌아다니게 되고 판매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해보는 거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단계별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문제의 인식이죠. 문제의 인식 단계입니다. 구매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유발되고 인식되는가? 즉 소비자가 이게 내가 이거 좀 사야 되지,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런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재 자신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중요한 차이를 알게 될 때마다 그 문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차이라는 것은 욕구 인식과 기회 인식을 통해서 유발되어진다. 이게 욕구 인식이라는 건 이제 실제 상태의 저하예요. 실제 상태의 저하고 기회 인식은 소비자의 이상 상태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이상 상태가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욕구 인식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이게 떨어져서 지금 불편해요. 그럼 실제 상태의 저하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자동차가 고장이 자꾸 번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태에 저하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차를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바로 새 차로 바꿔야겠다라는 욕구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기회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 친구들이 모두 새로 나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을 구입해서 나도 사고 싶어진다. 이 경우는 뭐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휴대폰을 좀 구형을 쓰고 있는데, 그죠? 아주 단순한 그런 통화가 되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구형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새로 나온 이것저것이 다 되는 휴대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기회 인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상태 저하가 나타나서 못 써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 쓸 수 있는데도 그런 신형 유대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어지면 그건 기회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성형이나 뭐 프리미엄 제품들, 그 다음에 유명 브랜드 이런 제품들은 바로 그런 기회 인식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상태라는 것과 이상 상태라는 거에서 갭이 이렇게 발생하면 벌어지게 되면 그죠? 갑자기 이렇게 실제 상태와 이상 상태 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게 되면 기회인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상태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실제 상태가 많이 저하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죠? 그러면 욕구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에 의한 문제인식의 촉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촉발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TV 광고나 뭐 무슨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그 광고를 보니까 갑자기 기회인식, 그죠? 기회인식을 촉발하는 거죠. 이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써본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잘 써보지 않은 그런 기능과, 여기는 지금 이제 예를 든 건 간장이잖아요. 3분의 간장이 아니라고 강조한 광고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분의 간장을 주로 보통 간장 제품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사서 그걸 많은 그 요리하는데 사용했는데, 이런 광고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간장은 3분의 간장으로 맛을 냈다. 근데 이제부터는 건강까지 책임지는 간장이다. 이건 3분의 간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기회인식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자일리톨이라는 그 예전에 껌이 나왔을 때 그 자일리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입속에서 그 껌 씹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고 소구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 감염이라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뭐 아기 먹이는 그 분유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가습기 같은 경우도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을 유발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 그죠? 문제를 아주 인식하게 하는. 요즘도 뭐 그런 것들 광고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최근에도 그런 광고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뭐 그 방향제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뭐가 문제인지, 그죠? 그 옷이나 이런 그 이불 같은 데서 냄새가 나는 것도 원인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서 그런 거를 없애주는 그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인식을 하고 나면 정보 탐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 전 탐색, 지속적 탐색이에요. 욕구를 인식한 후에 특정 정보를 위해서 시장을 상세하게 탐색하는 건 구매 전 탐색이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탐색이 일어나고 정보를 즐겨 찾게 되고, 또 미래에 어차피 내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지속적 탐색이 되는 거죠. 내부 탐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과거 경험이나 기억 속의 지식들, 그게 내부 탐색이고요. 외부 탐색은 뭐예요? 다른 제품의 광고나 관찰이에요. 그죠? 광고나 관찰. 뭐 여러 가지, 요즘은 특히 또 외부 정보 탐색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 유튜버들이 뭐 사용해본 정보라고 해서 올리는. 근데 그게 이제 뒷광고라고 해서 한참 또 시끄러웠죠, 올해. 그래서 뒷광고라는 거를 결국은 자기가 그냥 사본 것처럼 경험처럼 얘기를 했지만 다 돈을 받고, 그런 회사들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준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돼서 이제 뉴스에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보 탐색을 하는 거고요. 직접 학습이 있고 또 우연적 학습이 있죠. 이미 관련 정보를 학습했거나 대안의 경험을 해본 경우가 직접 학습이고, 광고나 판촉 활동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출된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우연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소비자들은 얼마나 정보 탐색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정보 탐색의 양과 시간이잖아요. 그죠? 양적인, 그리고 또 시간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소비자들은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과연 수집하는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가? 물론 그것도 사실은
그 관여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주 중요한 제품이 아니고서는, 그죠? 정보의 경제학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적은 노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정보 단위가 맨 처음 수집된다. 추가 정보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부과되는 정보 수집이고, 외부 탐색의 양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제품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뭐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탐색하느냐, 구매가 자신에게 중요한 경우, 또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죠? 그 모형이 있었죠. 중심 경로를 거치느냐, 주변 경로를 거치느냐 했을 때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보를 처리할 동기가 있는지, 동기가 있는데 정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위험 지각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활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탐색 활동량은 달라집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탐색 활동이 많지 않겠죠. 근데 내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알아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탐색 활동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징적 제품을 구매할 경우 외부 탐색이 증가한다.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 제품의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게 상징적인 제품일 경우엔 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의 결정 요인입니다. 소비자의 사전 지식이 많으면 탐색이 증가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사실은 사전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 정보 탐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 중간 정도의 지식이 있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탐색을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각 과정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 각성 수준하고 정보 탐색 부분에서 여기서도 그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엎어놓은 U자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정보 탐색량이 제품 지식의 양과 비교했을 때 이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가장 정보 탐색량이 많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은 탐색 동기는 높지만 탐색 방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탐색을 하고 싶은데도 제품의 그 탐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또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부 탐색이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외부 탐색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제품 지식과 정보 탐색량을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일 때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탐색의 결정 요인, 뭐 전문가는 선택적 탐색, 비전문가는 하향 방식의 정보 처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선택적 탐색을 하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이렇게 탐색을 하면 돼요. 근데 비전문가는 하향 방식의 정보 처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것저것 일단 다 알아봐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 되니까 줄줄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의 실제적 중요성보다 광고에 나와 있는 기술적인 정보의 절대량에 더 많은 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비전문가는 비기능적 특성 또는 상표, 그냥 유명 브랜드, 뭐 이 브랜드 유명하니까 괜찮아. 가격이 비싸면 품질 좋겠지. 그게 비전문가는 이런 비기능적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이 비전문가하고 이제 전문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장의 실질적 중요성보다는 광고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더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뭐 에이 저거 뻥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전문가는 잘 아니까 선택적으로만 탐색을 하고 필요한 정보만 정말 골라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비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은 대부분 다 비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뭐 관여도가 이제 있는 사람의 경우는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겠네. 벌써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보 탐색의 결정 요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